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살이 넘은 어르신 중에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데 무릎이 아프고, 사람을 만나라는데 만날 사람이 마땅치 않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막막함을 확 걷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진짜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1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12가지 중에서 이건 나한테 딱이다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왜 첫 번째에 놓였는지 이유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흔히 생체 시계라고 부르지요. 이 시계는 뇌 한가운데 아주 작은 부위에서 작동하는데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면 이 시계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제 알람 없이 살아도 된다며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눈이 떠지고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해외여행 첫날처럼 낮에 멍하고 밤에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요. 이게 며칠이면 괜찮은데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꼭 새벽같이 일찍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을 하나 정해서 30일만 지켜보시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의 상쾌함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거나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맞으세요.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아침 햇빛이냐고요? 아침 햇빛에는 특별한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데 이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유명한데 동시에 이것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은 오늘 하루 에너지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이 입금이 없으면 밤에 꺼낼 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산책입니다. 수면제를 먹기 전에 먼저 아침 햇빛을 시도해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불면증이 심해져서 거의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약도 드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는 대신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을 2바퀴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정도 지나니 밤에 눕자마자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둘째,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 쬐기.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와 밤의 수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을 이렇게 잘 시작했다면 몸도 좀 움직여줘야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또는 허리가 아파서 운동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안 좋을수록 적절한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절 주변의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바로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며들면서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르게 움직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 단위로 나누면 약 30분 걷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화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너무 느리게 산보하듯 걸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딱 대화 속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나무가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지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같은 30분을 걷더라도 아스팔트 도로보다 흙길이나 공원에서 걸을 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데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걷기가 유산소 운동의 왕이라면 근력 운동은 노년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을 기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까지는 체감이 안 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확 느껴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지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근육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근감소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낙상은 노년기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10번씩 3세트,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는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칼슘 보충제만 드실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심폐기능, 근육량,
뼈밀도, 관절 건강,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고 근력을 키워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식사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뭘 먹어야 하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탁에 밥, 고기, 채소가 놓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부터 한 숟갈 떠서 반찬과 함께 먹지요. 그런데 만약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당이 떨어지면서 나른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특별한 음식을 사 먹을 필요도, 값비싼 건강식품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 그대로 순서만 바꿔보세요. 김치를 먼저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후 졸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하루에 물 7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의외로 물을 충분히 안 드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기 쉽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노년기에 흔한 여러 가지 불편함의 원인이 단순한 수분 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200ml짜리 컵 기준으로 7잔에서 8잔 정도지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 상태이니까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에 아침 인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 한 잔으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정리하면 5째 채소 먼저 먹기, 6째 물 충분히 마시기. 먹는 것에 대한 이 2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노력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 않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싶으실 테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지요.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무겁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그 기분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서운한 거구나. 나는 지금 외로운 거구나. 나는 지금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바뀝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센 파도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해변에 올라와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가 꽤 높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파도 속에서 해변으로 올라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글로 쓰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짧게 적어보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옛 친구가 생각나서 좀 쓸쓸했다. 오늘은 손주 전화를 받아서 뿌듯했다.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나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가라앉는지 알게 되면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채우는 모든 활동이 배움입니다. 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극을 주면 노년기에도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처음 가보는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72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도레미 세음도 제대로 못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손주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은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영상 만들기, 그림 그리기, 서예, 바둑, 영어 회화, 뜨개질, 텃밭 가꾸기.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7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8째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와 10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번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좀 과감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고 체면치레를 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피곤해지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절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남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고립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새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종교 모임, 등산 동호회, 도서관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도 쉽고 관계도 편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돕는 사람, 자신의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주 안에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정리하면 9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거리를 두기, 10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가기,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이 2가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1번째 방법은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키가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단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야채를 돌보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는 것, 이렇게 소박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회직 후에 많은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출근이라는 명확한 아침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내가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텃밭 가꾸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손주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 도시락 배달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해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이 삶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1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요? 그건 좀 뻔하지 않나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불만스러운 일을 적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10주 후에 결과를 비교했더니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이 나머지 2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운동량도 더 많았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좋은 것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 뭐가 좋았지? 하고 찾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오래된 친구의 문자 한 통, 이런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잘 안 떠오를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특별히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일쯤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도 이건 오늘 밤에 감사 일기에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감사 일기가 특별히 노년기에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사람도 역할도 하나씩 사라지지요. 이때 잃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줍니다.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지요? 80살이 넘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나눈 12가지가 바로 그 비밀의 조각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아침 햇빛 쬐기.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하기. 다섯째, 채소부터 먹기. 여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 일곱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여덟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아홉째, 힘든 관계는 거리두기. 열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 11번째, 삶의 목적 다시 찾기. 12번째, 감사일기 쓰기. 이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이것만은 내일부터 해봐야겠다 하는 것 한 가지요. 그 한 가지를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2번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돌보면 가을에도 겨울에도 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듣고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10년 젊어지는 수면의 과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온몸이 천근만근해요. 머리는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인데 마치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것처럼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 아픈 건가? 요즘 체력이 떨어진 건가?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바닥이 납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고 나면 나를 축축 처지게 만드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내 기운을, 내 감정을, 내 시간을 소리 없이 빼앗아가는 존재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이 에너지 도둑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다를 떨어도 괜찮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자리를 해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회복력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를 넘기면 감정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한번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루 종일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몸으로 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도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기분 나쁨이 몸 전체를 흔들어 놓거든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도둑은 내 감정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이름이 뜨면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사람, 모임에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 도둑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못됐다거나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패턴이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마치 알레르기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음식이 나에게는 온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너지 도둑의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형을 알아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총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듣다 보시면 아마 이 사람 하면서 무릎을 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도둑은요, 만날 때마다 한숨과 걱정을 끝없이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유형을 감정 하수구라고 부릅니다. 좀 거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동창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갑죠. 그런데 안부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푸념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 우리 집 큰애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이 터져. 남편이 아내가 이래서 못 살겠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뉴스 봤어? 앞으로 더 힘들어진대.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친구니까요. 오래된 사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습니다. 1시간을 통화하면 55분은 그 친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사람은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려도 그게 되겠어? 너는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이런 반응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감정이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한숨을 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계속 걱정을 쏟아내면 아무 문제 없던 나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맑은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누군가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 맑은 물은 온통 시커먼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별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진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자를 잃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에너지 도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들어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도둑은
특별히 큰 일이 없는데도 늘 불만이고 늘 걱정이고 늘 한숨인 사람입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5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같은 푸념만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만남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또 그 이야기 듣겠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온종일 그 무거운 기분이 가시질 않아요. 밤에 누워서도 그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10번 만나서 10번 다 기분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은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한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도둑은 은근슬쩍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쪽도 처음에는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친척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우리 조카는 참 편하게 사네. 우리 집 큰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을 못 봐. 승진했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당신 자녀는 한가하다,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살이 좀 쪘나 보네.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쪘다는 이야기죠.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됐지. 격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합니다. 딱히 욕을 들은 건 아닌데 뭔가 찝찝해요. 기분이 살짝 가라앉는데 왜 가라앉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이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번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이 패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한 비교, 만날 때마다 살짝 깎아내리는 한마디. 한 번 한 번은 작은 생채기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도끼로 한 번 찍으면 흠집만 나지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를 100번, 200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나무도 결국 쓰러집니다. 은근한 비교와 깎아내림이 바로 그 도끼질이에요. 한 번 한 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더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50대, 60대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은퇴를 하거나 자녀가 독립을 하거나 예전만큼 바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흔들리기 쉬운데 그 와중에 옆에서 계속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날 밤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그 사람과 있으면서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는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는가? 만약 자꾸 후자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어지는데요.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유형입니다. 바로 내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왜 굳이 그걸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형의 에너지 도둑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하면 나이에 그게 뭐야? 라고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돈 아까워 집에 있어 라고 하고 작은 도전을 하려고 하면 그거 해서 뭐 하게? 라고 합니다. 본인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그게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낸 사이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 사이, 오래된 친구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흔해요. 나는 널 잘하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전제 아래 내 모든 결정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에너지 도둑일까요? 매번 내 결정이 틀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는 결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겁니다. 특히 50년, 6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 판단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선택을 매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통제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3가지 유형을 만나보셨습니다. 한숨만 쏟아내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 이것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곁에 두게 되는데 알고 보면 내 인간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교묘한 에너지 도둑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3번째와 4번째 유형,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뒤에서 관계를 흔드는 사람, 이 두 유형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먼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부터 볼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 잘 지내지? 건강하고 반갑죠? 그런데 안부 인사가 끝나면 바로 본론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부탁이구나 하는 걸 직감하시죠.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어디 소개를 시켜달라는 경우도 있고 무슨 행사에 자리를 채워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에 부탁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형의 특징은 부탁이 끝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받지 않거나 나 요즘 바빠서 라는 말만 하고 끊어요. 가만히 정리해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하는 건 항상 뭔가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항상 바쁘거나 안 받거나, 이 관계에서 주는 쪽은 항상 나이고 받는 쪽은 항상 그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이 정말 허탈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들르고 볼일 끝나면 가버리는 허탈함, 그 배신감이 에너지를 확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인가요?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이 순수한 안부였나요? 아니면 뭔가 부탁이 따라붙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하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에요. 바로 뒤에서 관계를 흔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에너지 도둑은 굉장히 사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인기도 있어요. 말도 재미있고 분위기도 잘 띄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창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은밀하게 말합니다. 있지, 그 사람이 너 뒤에서 이런 말 하더라.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지, 이 사람이 너 뒤에서 이런 말 하더라. 양쪽 다 이간질을 해놓고 자기는 가운데에서 양쪽 다에게 신뢰받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모든 정보가 자기를 통해서 오가니까 자기 없이는 모임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내 소중한 다른 관계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도둑 한 명 때문에 오래된 우정이 깨지고 모임이 와해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간관계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유독 잘 전해주는 사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하는데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가지 유형의 에너지 도둑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만날 때마다 한숨과 걱정만 쏟아내는 사람. 둘째, 은근히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 넷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다섯째, 뒤에서 이간질하며 관계를 흔드는 사람. 듣고 계시면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맞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도둑이 누구인지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사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서로 아이를 봐주기도 했죠. 이 세월과 추억이 쌓여서 만든 게 정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끊습니까? 정이라는 건 접착제 같은 거예요. 세월이 오래될수록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나한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 접착제를 뜯어내는 게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 솔직히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대 라는 소문이 나는 게 두렵습니다. 동창 모임에 안 나가면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테고 친척 관계를 정리하면 명절마다 불편해질 테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싫어서 꾹 참고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못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의리를 지켜야 한다. 관계를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3가지 이유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정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체면 때문에 거리를 못 두고 죄책감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됩니다. 완벽한 덫이에요. 그리고 이 덫에 갇혀서 에너지 도둑에게 계속 에너지를 뺏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 그 체면, 그 의리가 혹시 일방적이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그 관계를 위해 참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계신데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같은 만큼의 정을 주고 있나요? 같은 만큼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나요? 같은 만큼의 의리를 보여주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봉사입니다. 봉사라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봉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년, 30년 된 옷장을 열어보면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유행이 한참 지난 옷, 빛이 바랜 옷. 근데 못 버리잖아요. 이거 비싸게 샀는데,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언젠가 입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옷 다시 입으실 건가요? 안 입으실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입는 옷을 비워야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생기듯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남을 위해 충분히 많이 사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히 나만의 관계 점검을 해보세요. 노트 한 장이면 됩니다.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하셔도 좋아요.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 이 질문의 답을 적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충전이 되는가 방전이 되는가, 딱 이 하나의 기준이면 됩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충전이면 좋은 관계, 방전이면 점검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의외로 적고 방전시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방전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둘째, 정리하되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한테 갑자기 나 이제 너 안 만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갈등이 생기고 주변까지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연락 빈도를 천천히 줄이세요. 일주일에 3번 통화하던 걸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1번을 2주일에 1번으로 한꺼번에 확 줄이면 티가 나니까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모임 참석도 선택적으로 하세요. 매번 나가던 모임을 2번에 1번으로 줄이세요. 이유를 물으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은 선약이 있어서 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내 에너지가 충분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못 받았으면 나중에 문자 한 줄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미안, 좀 바빴어. 다음에 연락할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부탁을 거절하는 게 정말 힘드시죠.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드릴게요.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사정이 좀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겠어. 미안해. 모임에 나오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이번엔 좀 쉬려고. 다음에 기회 되면 나갈게. 상대가 계속 밀어붙일 때 생각해볼게 라고 말씀하시고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생각해봤는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넷째, 빈자리를 좋은 관계로 채우세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너지 도둑과의 관계를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그냥 비워두시면 안 돼. 외로움이 찾아오면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 시간을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과 보내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등산 모임, 사진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뭐든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도둑에게 빼앗겼던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쓸 건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만 만나면 충전되는 사람을 골라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